1968년 소니의 트리니트론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메이드 인 재팬이 전세계를 호령하면서 일본의 제조업, 특히 소니가 미래 기술을 선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지 않았죠. 하지만 2026년 소니는 중국의 TCL과 TV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발표합니다. 이는 제조업의 주도권을 중국에 넘긴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 할 수 있죠. 물론 일본 제조업 부문의 중국 매각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긴 하지만 소니의 TV 사업은 단순한 가전을 넘어 세계 영상 사업을 선도하던 상징이었기에 파급력이 더 큰 듯합니다. 그렇다면 세계를 호령하던 소니의 TV는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TV 산업의 역사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 미국의 RCA가 NTSC 컬러 방송 표준을 제정하고 세계 최초 사용 컬러 TV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죠. 이 순간 RCA는 TV 시장의 절대적 왕제로 등극했고 전 세계의 기업들은 RCA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그들이 개발한 섀도우 마스크 기술을 받아야만 컬러 TV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2차 세계대전 패등국이었던 일본은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서 TV 연구가 한동안 제한되면서 미국보다 약 5년에서 10년 정도 개발이 늦어졌죠. 이렇게 뒤처진 일본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자를 파견하거나 미국의 TV를 분해해서 역으로 기술을 추적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RCA라는 철옹성은 어떻게 일본에 무너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존 기술을 능가하는 신기술을 내놓으면 되죠.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섀도우 마스크에만 매달렸지만 소니는 오랜 연구 끝에 1968년 트리니트론을 세상에 내놓았지요. 트리니트론은 RCA의 섀도우 마스크보다 훨씬 선명한 색채와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며 압도적인 화질을 자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의 소니라는 명성이 전 세계에 각인되면서 RCA의 기술 표준은 순식간에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죠. 1973년 전 세계를 덮친 오일 쇼크는 일본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됩니다. 미국은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라 그런지 가전제품의 전력 효율이 안 좋았죠. 하지만 오일 쇼크로 인해서 전기료가 치솟자 소비자들은 전력 소모가 적은 TV를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과 일본 TV의 운명이 갈렸죠. 미국 RCA, 제니스가 진공관을 주력으로 사용했다면 소니와 마스시타는 트랜지스터, IC 방식을 적극 도입해 전력 소모가 적은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적 역전 덕분에 1973년부터 1976년까지 불과 3년 만에 일본의 대미 컬러 TV 수출은 3배 이상 급증하며 값싸고 좋은 일본 TV는 미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갔죠. 위기감을 느끼는 미국은 1977년 일본산 TV 수입을 제한하는 질서 있는 시장협정을 체결하며 정치적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기울어진 기술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승자의 저주에 빠진 미국 기업들은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며 기술 혁신을 게을리했죠. 기술로 흥한 자 기술로 망한다는 역사의 격언을 증명하듯 미국의 TV 제조업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전쟁의 규칙을 바꿔 미국을 이겼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규칙을 바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 TV 시장에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CRT와 LCD 두 기술의 대결이었죠. 하지만 이건 대결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CRT는 LCD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거든요. LCD의 첫 번째 장점은 크기, 두께, 그리고 무게였습니다. CRT는 진공관 구조라 화면이 커질수록 길이, 무게가 폭증하는 바람에 거실용 대형 TV를 키우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LCD는 판 형태라 40인치에서 50인치 이상으로 키워도 두께가 얇고 가벼워 벽에 걸 수 있었기에 소비자들이 공간 절약, 인테리어 측면에서 선호했지요. 두 번째 장점은 가성비였습니다. CRT TV는 같은 크기 기준으로 LCD보다 전력을 많이 쓰고 열도 많이 발생해 장시간 사용 시 전기요금과 발열이 부담이었습니다. 또한 LCD 패널 생산 기술이 성숙하면서 대형 패널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되었고 2006년 월드컵, 2008년 올림픽을 거치며 LCD TV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CRT와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디지털 화질에서도 우위였죠. LCD인 고해상도 패널을 만들기 쉬워 풀 HD 같은 디지털 방송, 블루레이 시대에 잘 맞았고 PC나 게임기와 연결해서도 선명한 텍스트와 UI 표현이 가능했던 반면 CRT는 아날로그 신호에 최적화된 구조라 디지털 고해상도 시대로 갈수록 설계가 복잡해지는 바람에 비용 경쟁력에서 점점 밀렸습니다. 넷째, 환경 규제도 있었습니다. CRT의 유리, 납, 고전압 부품 등의 환경 규제가 가해지면서 기업들이 더 이상 새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규모의 경제였습니다. LCD는 TV뿐만이 아니라 모니터, 노트북, 휴대기기까지 같은 패널 기술을 공유하기 때문에 CRT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했지요.
즉 기업 입장에서도 연구개발 및 공정투자 방향을 LCD 중심으로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1968년 트리니트론 TV 출시 이후 약 30년간 세계 시장을 호령했던 소니 제국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니는 LCD는 곁다리 기술로만 여기고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죠. 마치 예전에 미국 기업처럼 말이죠. 하지만 90년대 말 버블 경제의 붕괴의 여파가 지속되며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졌고 미국발 IT 혁명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IT 혁명의 올라타는 방식을 통해 위기를 벗어났지만 제조업이 강했던 일본은 새로운 도전보다는 자라나는 제조업을 키우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는 소니도 마찬가지였죠. 소니는 LCD를 방치하고 CRT의 고급화에 집중했습니다. 문제는 세계 시장의 흐름이었죠. 보통 기술력이 뛰어나는 회사는 자신이 선택받을 거라 여기지만 사람들은 이해로 기술의 우위성보다는 편의성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워크맨 대신 아이팟을 택했단 말이죠. TV도 마찬가지라 사람들은 부피가 큰 브라운관 대신 LCD를 선호하기 시작했지만 이려던 소니는 트리니트론에만 집중했던 탓에 후발 주자들보다 LCD 기술력이 더 떨어졌죠. 결국 소니는 자체적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샤프에게 패널 공급을 요청하지만 샤프는 아코스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패널 공급과 지분 참여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며 이 제안을 사실상 거절합니다. 결국 소니에게 남은 길은 하나였죠. 2004년 소니는 삼성과의 합작사 SLCD를 만들어 LCD 패널 공급을 해결하려 합니다. 이게 소니의 기술력이 도입된 LCD 패널이 탄생할 수 있던 배경이죠. 다만 이 싸움은 냉정히 말하면 소니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자체 패널 생산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모든 패널은 삼성에게 공급받아야 했으니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부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커서 삼성에 비해 원가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즉 좋긴 하지만 가성비가 안 좋은 상품이었던 것이죠. 2005년 소니 마지막으로 세계 TV 시장 1위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듬해인 2006년 삼성에 1위 자리를 내주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죠. 이 과정이 누적되며 세계 주요 TV 제조사였던 소니의 TV 사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장기간 적자 기록했고 경영진이 TV 사업 재건이 그룹 재건의 핵심 과제라고 말할 만큼 회사 전체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1990년대 LCD 기술의 선구자는 일본의 샤프였죠. 하지만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추격했고 1996년 LCD 패널 생산을 시작한 뒤 불과 5년 만에 세계 점유율 30%대 중반까지 치고 올라와 일본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규모의 경제였습니다. 이는 양국 산업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되었죠. 한국은 삼성과 LG라는 단 두 개 대기업에 자본이 집중되어 조 단위에 가까운 대규모 설비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삼성전자의 순이익과 투자 여력은 일본의 샤프,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복수 기업에 분산된 자금을 압도했고 삼성은 반도체 메모리 산업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LCD에 쏟아붓는 한편 LG 역시 필립스와의 합작 투자를 통해서 규모를 키웠죠. 반면 일본은 1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느라 자본력이 분산되어 누구도 한국과 같은 초대형 투자를 감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내수 시장이 커도 시장 경쟁이 치열하니 투자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추격이 거세지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히다치와 후지츠, 마쓰시다와 도시바 등이 뒤늦게 통합을 시도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또한 삼성은 SLCD를 통해 소니와 같은 경쟁사에도 LCD 패널을 공급하며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반면 샤프는 자사 브랜드 아코스의 가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초기에는 패널의 외부 판매를 철저하게 제한했죠. 이는 스스로 규모의 경제를 포기한 결정적인 전략적 실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니와 삼성의 합작사 SLCD의 설립은 삼성이 생산량을 더욱 폭발적으로 늘려 규모의 경제를 완성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샤프가 가메야마 사카이 공장에 수천억 엔을 투입하며 초대형 LCD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양측은 서로 투자액을 늘리며 사실상 치킨 게임에 내몰리게 되죠. 이 게임의 정점은 샤프가 3,800억 엔이라는 회사 명운을 건 투자로 사카이 공장을 짓겠다고 2007년에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공장이 건설 중이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시작되었죠.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 TV 수요는 급감했고 최첨단 공장은 샤프의 목을 조이는 거대한 매몰 비용으로 전락하면서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것이 2016년 샤프가 대만의 홍하이 그룹에 인수된 계기죠. 그 외에도 일본의 전략적 실패는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저가 제품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비용이 더 싼 대만에 LCD 기술을 이전했지만 이는 결국 대만이라는 새로운 경쟁자를 키워 자사의 점유율을 더 깎아먹는 자충수가 되었죠. 또한 일본 제조업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갈라파고스 현상도 문제였습니다.
세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본 기업들은 고화질을 선호하는 자국 내수 시장에만 집중했습니다. 물론 이는 내수 방송 표준이 한국의 720 프로그레시브가 아닌 1080 인터레이스, 1080 프로그레시브 고화질로 맞춰지는 선순환도 있었지만 그 사이 삼성은 가격을 더 중시하는 북미, 유럽 등 거대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며 세계 1위로 올라섰죠. 이렇게 한국은 일본을 꺾고 TV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삼성TV는 세계 시장에서 10%대 중반의 점유율로 1위에 올라섰고 LG도 뒤를 바짝 추격하며 양강체제를 구축했죠. 하지만 일본이 규칙을 바꿔 미국을 이겼듯 한국이 그런 일본을 규칙을 바꿔 승리했듯 규칙을 바꿔 한국을 추격하는 숨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국가 단위로 말이죠. 중국의 등장은 국가 자본주의와 기업 자본주의의 대결이었습니다. 이윤을 무시하고 오직 시장 지배만을 목표로 하는 국가 자본 앞에서 기존의 모든 경쟁 규칙은 간단히 파괴되었죠. 중국의 전략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수익성을 무시하고 경쟁자를 모두 없앤 뒤 시장을 독식하려는 국가 주도의 교육이었죠. BOE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등에 업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고 가격 파괴 수준의 저가 패널을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이는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전통적 경쟁 전략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하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40%대 중반에 달했던 한국의 LCD 패널 생산 점유율은 2020년대 초반 한 자릿수로 추락하는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점유율은 60%에서 70% 수준까지 치솟으며 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죠. 이 공세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삼성 디스플레이는 결국 2022년 TV에 사용하는 대형 LCD 패널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고 QD, OLED와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전략을 전환합니다. 기술적 우위를 가진 OLED 등 프리미엄 시장으로 후퇴한 것이죠. 한국과 달리 일본은 상황이 더 심각하여 도시바의 TV 사업 레가잘 인수한 하이센스 그리고 TCL 등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일본 내에서 50% 안팎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남은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전통의 일본 브랜드 TV조차 내부의 핵심 부품인 패널은 중국, 대만, 한국산에 의존하고 있었으니 사실상 메이드 인 재팬은 사라진 셈이죠. 2010년대 초반 소니는 한국 및 중국 기업과의 출하량 경쟁, 즉 양적 경쟁에서는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2004년부터 누적 적자가 수천억 엔에 달했던 TV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죠. 그래서 소니가 선택한 전략은 바로 프리미엄 시프트였습니다. 이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저가 모델까지 라인업을 확장하는 대신 4K나 대형 TV 같은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에만 모든 영향을 집중해 대당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후 소니는 합작법인 SLCD의 지분을 TV 사업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2011년 말 삼성에 전략 매각하면서 고정시설 운영비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즉 비싼 설비는 삼성에게 넘기고 패널만 공급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죠. 소니가 SLCD를 삼성에 넘긴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2008년 리먼 쇼크로 인해서 일본 엔화 가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일본에서 생산하거나 일본 자본이 투입된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는 소니가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이미지 센서, 게임,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와 프리미엄 가전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이유기도 합니다. 결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소니 TV의 대당 평균 판매 단가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2017년 2,500달러 이상의 초고가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점유율 30% 중후반대로 1위를 차지하며 LG와 삼성을 제치고 프리미엄의 왕자를 되찾죠. 단 제형은 두 번 다시 전체 시장의 왕자를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TV 산업 70년의 역사는 제조 패권 이동의 명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정체된 최초의 혁신은 개선된 혁신에 무너지고 기술보단 규모와 가격이 중요하며 그 규모와 가격은 국가 자본에 의해 무너진다. 최초의 기술을 만든 미국은 더 나은 기술을 가진 일본에게 패했고 최고의 기술을 가졌던 일본은 압도적인 자본력과 규모로 가격을 지배한 한국에 무너졌으며 왕좌에 오른 기업은 수익을 초월한 국가 자본의 힘에 고전하고 있죠. 즉 일본 TV가 무너진 이유는 기술보다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를 뒤늦게 깨달은 소니는 TV 사업을 중국과 함께하는 합작 구조로 재편했습니다. 단 이는 실패의 증거라기보다는 그룹 전체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후퇴에 가깝죠. 현재 소니그룹의 핵심 수익원은 더 이상 TV 같은 전통가전이 아닙니다. 그룹의 성장을 이끄는 캐시카우는 게임, 음악, 영화, 그리고 전세계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을 장악한 이미지 센서 사업이죠. 오히려 TV는 그룹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 변혁이 필요한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즉 잘하고는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TV 시장은 버려야 할 분야였던 것이죠. 저는 이게 TCL과 합작회사 설립을 선택한 배경이라 봅니다.
TV라는 국가까지 뛰어든 치열한 시장에서 스스로 한 발 물러남으로써 게임과 콘텐츠라는 미래의 전장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원인 것이죠. 다른 일본 기업들이 단순 매각에 그친 것과는 달리 소니 TV 사업의 지분과 브랜드, 설계, 품질 관리 역량을 남기되 패널, 조립 원가 부담은 TCL에 덜어낸 것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달리 말하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신뢰의 상징으로 기억된 소니와 프리미엄 TV 브랜드 브라비아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완전 매각이 아닌 합작이었기 때문에 소니의 영상, 음향 기술과 TCL의 규모의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브라비아 TV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거대한 실험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과연 두 거대 기업의 문화가 진정으로 융합될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의 견제는 없을까요? 과거 대만에 기술을 이전했던 것처럼 경쟁자만 키워주는 꼴이 되지는 않을까요? 지식에서 얻은 이사이트를 말하는 지식공장.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